차가운 대리석 복도를 따라 울리는 구두 소리는 유진아의 심장 소리만큼이나 규칙적이었다. 그녀는 숨을 한번 깊게 골랐다. 눈앞에 펼쳐진 거대한 저택, 제인우 그룹의 총수 강민혁이 사는 곳이자 그녀가 오늘부터 일하게 될 새로운 직장이었다. 겉보기엔 평범한 보모 면접이었지만 이곳에 발을 들인 목적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니었다. 유진아는 단단히 동여맨 머리카락처럼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표정을 유지했다. 그녀의 눈빛은 고요했으나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숨겨져 있었다. 이쪽입니다, 유 선생님. 집사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그녀를 안내했다. 저택 내부는 마치 차가운 박물관 같았다. 값비싼 예술품들이 도처에 널려 있었지만 그 어디에도 사람 사는 온기는 느껴지지 않았다. 유진아는 이 거대하고 삭막한 공간이 5살배기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짐작할 수 있었다. 그녀의 임무는 아이를 돌보는 것이었지만 그녀의 진짜 목표는 그 아이 강하준을 만나는 것이었다. 5년 만이었다. 거실로 들어서자 화려하지만 차가운 분위기의 여자가 소파에 앉아 있었다. 제인유 그룹의 안주인이자 강민혁의 아내 한서연이었다. 그녀는 유진아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 시선에는 노골적인 경멸과 계급의식이 담겨 있었다. 당신이 오늘부터 하준이를 맡을 사람이라고 이력서는 화려하던데 실제로도 그럴지 모르겠네. 한서연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녀에게 보모는 언제든 교체할 수 있는 소모품에 불과했다. 유진아는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였다. 한서연은 손가락으로 근처의 방을 가리켰다. 하준이는 지금 낮잠 시간이야. 깨어날 때까지 방해하지 마. 그리고 명심해. 내 아들은 아주 예민하니까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당신 책임이야. 그녀의 말에는 어떤 따뜻함도 없었다. 오직 경고와 위협뿐이었다. 유진아는 이 집의 서열을 즉각적으로 파악했다. 한서연은 이 성의 여왕이었고 자신은 그저 하찮은 하인이었다. 하지만 유진아는 개의치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굳게 닫힌 하준의 방문을 향해 있었다. 정확히 오후 3시 약속된 시간에 방문이 조용히 열렸다. 유진아는 방 안으로 들어섰다. 방은 방이라기엔 지나치게 정돈되어 있었고 장난감들은 마치 전시품처럼 진열되어 있었다. 침대 위 작은 아이가 등을 돌리고 누워 있었다. 강하준. 유진아는 가슴이 저려오는 것을 애써 참았다. 그녀는 천천히 아이에게 다가갔다. 아이는 낯선 사람의 기척에 몸을 뒤척였지만 깨어나지는 않았다. 유진아는 그저 아이의 작은 등을 바라보며 조용히 서 있었다. 일어났구나, 하준아. 유진아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아이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5년 만에 마주한 아이의 얼굴. 유진아는 그 얼굴에서 자신의 흔적을 그리고 그 남자의 흔적을 동시에 보았다. 하준의 눈은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유진아를 빤히 쳐다봤다. 그 작은 눈망울에 외로움이 깊게 배어 있었다. 유진아는 아이의 마음을 열기 위해 서두르지 않기로 했다.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유진아는 억지로 아이에게 다가가려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방 한쪽에 있는 블록을 조용히 조립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이가 좋아하는 공룡 모양을 만들었다. 하준이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아이의 시선은 유진아의 손놀림을 따라가고 있었다. 유진아는 일부러 실수하는 척하며 블록 하나를 떨어뜨렸다. 하준이가 침대에서 내려와 그 블록을 주워 유진에게 건넸다. 아이의 작은 손이 그녀의 손에 닿는 순간 유진아는 온몸에 전율을 느꼈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은 숨막히는 긴장감의 연속이었다. 강민혁은 아직 귀가하지 않았고 거대한 식탁에는 한서연과 하준 그리고 벽처럼 서 있는 유진아뿐이었다.
하준이는 음식을 거의 입에 대지 않았다. 한서연은 그런 아들에게 신경질적인 잔소리를 퍼부었다. 편식하지 말라고 했지. 넌 도대체 누굴 닮아서 그 모양이니? 아이는 엄마의 질책에 더욱 움츠러들었다. 유진아는 그저 하준이가 좋아하는 당근을 작게 잘라 포크에 찍어주었다. 하준이는 망설이다가 그것을 받아먹었다. 한서연의 눈초리가 매서워졌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부모의 손에 길들여지는 것을 참을 수 없다는 듯했다. 유 선생, 내 아들 교육은 내가 알아서 해. 당신은 그냥 시키는 일이나 해. 유진아는 즉시 사과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그저 아이가 잘 먹었으면 해서.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 집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하준이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녀의 평온함이 오히려 한서연의 심기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다. 밤이 깊어졌다. 유진아는 하준의 방 옆에 있는 작은 보모방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저택은 죽은 듯이 고요했다. 그때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유진아는 즉시 하준의 방으로 달려갔다. 아이는 식은땀을 흘리며 끙끙 앓고 있었다. 몸이 불덩이 같았다. 유진아는 즉시 인터폰으로 집사에게 알리고 능숙하게 아이의 옷을 벗기고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몸을 닦기 시작했다. 하준이는 고열에 시달리며 헛소리를 했다. 싫어. 가지마. 무서워. 한서연이 요란한 발소리와 함께 방으로 들이닥쳤다. 무슨 소라냐. 감히 내 아들 몸에 손을 대. 그녀는 유진아의 응급처치를 보고도 상황 파악을 하지 못했다. 당장 그 손 떼지 못해 의사가 곧 올 거야. 유진아는 한서연의 고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침착하게 아이를 간호했다. 아이가 열이 너무 높습니다. 당장 해열 조치를 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유진아의 단호한 목소리에 한서연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녀는 아이가 아픈 것보다 보모가 자신에게 대드는 것에 더 분노하는 듯했다. 바로 그때 저택 현관에서 묵직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강민혁이었다. 그는 늦은 시간까지 이어진 회의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아들의 방에서 들려오는 소란에 곧장 그곳으로 향했다. 방 안의 풍경은 기묘했다. 땀에 젖은 채 아들을 간호하는 새로운 보모 유진아, 그리고 그런 그녀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는 아내 한서연. 그리고 그 중심에는 고열에 시달리며 고통스러워하는 아들 하준이가 있었다. 강민혁의 미간이 좁혀졌다. 강민혁은 상황을 즉각 파악했다. 의사는 의사에게 연락은 했나.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한서연이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대답했다. 방금 불렀어요. 그런데 저 여자가, 저 보모가 감히 하준이 몸에. 그녀는 남편에게 유진아의 무례함을 고발하려 했다. 하지만 강민혁의 시선은 이미 유진아의 능숙하고 침착한 손길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마치 수년간 이 일을 해온 사람처럼 혹은 그 이상으로 아이를 정성껏 돌보고 있었다. 유진아는 강민혁의 존재를 의식했지만 그녀의 모든 신경은 하준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아이의 천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다. 하준이는 뜨거운 숨을 몰아쉬며 고통스러워했다. 유진아는 아이의 작은 손을 꼭 잡았다. 그녀의 따뜻하고 견고한 손길이 아이에게 전해지기를 바라면서. 하준이는 몽롱한 의식 속에서 자신을 붙잡아주는 유일한 온기를 느꼈다. 아이는 힘겹게 눈을 뜨려 애썼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고열에 시달리던 하준의 입에서 믿을 수 없는 말이 흘러나왔다. 아이는 자신을 간절하게 바라보는 유진아의 얼굴을 희미하게 바라보며 가장 원초적인 그리움을 담아 속삭였다. 엄마, 엄마. 그 목소리는 작았지만 방 안의 세 사람 모두에게는 천둥처럼 크게 들렸다. 유진아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했다.
그녀는 숨을 멈췄다. 한서연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타올랐다. 감히 일개 부모 따위가 자신의 아들에게 엄마 소리를 듣다니. 이것은 자신에 대한 모욕이자 이 집안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였다. 네가 감히, 네가 뭔데 내 아들에게 엄마 행세를 해. 당장 이 집에서 나가. 한서연은 유진아의 머리채라도 잡을 듯이 달려들었다. 그녀의 이성은 이미 마비된 상태였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아들의 안위가 아니라 자신의 지위였다. 하지만 한서연의 손이 유진에게 닿기 전 더 차가운 힘이 그녀를 막아섰다. 강민혁이었다. 그는 아내의 팔목을 거칠게 붙잡았다.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만해, 애 앞에서 뭐 하는 짓이야. 그는 한서연을 노려보며 말했다. 그의 시선은 경고로 가득 차 있었다. 한서연은 남편의 서늘한 눈빛에 주춤했다. 그녀는 이 집에서 자신이 유일한 여주인이라고 생각했지만 강민혁의 눈에는 지금 아픈 아들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듯했다. 강민혁은 다시 유진아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하준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지만 그 깊은 눈동자 속에는 강민혁조차 읽어낼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아이는 엄마라는 말을 내뱉은 후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하지만 그 한마디는 이 차가운 저택에 거대한 균열을 만들어냈다. 강민혁은 이 보모 유진아라는 여자가 단순한 사람이 아님을 직감했다. 의사가 도착하고 하준이는 응급처치를 받았다. 다행히 열은 서서히 내리기 시작했다. 강민혁은 의사에게 감사를 표하고 그를 배웅했다. 한서연은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은 채 거실에서 와인을 들이키고 있었다. 강민혁은 하준의 방으로 돌아왔다. 유진아는 젖은 수건을 갈며 묵묵히 아이 곁을 지키고 있었다. 강민혁은 문에 기댄 채 한동안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오늘 일은 놀랐을 텐데 미안하군. 강민혁이 먼저 침묵을 깼다. 유진아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회장님. 제 일인걸요. 하준이가 안정을 찾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의 동요도 없었다. 강민혁은 이런 여자를 처음 보았다. 자신의 아내조차도 위기 상황에서 이성을 잃고 날뛰었는데 이 보모는 폭풍의 눈처럼 고요했다. 그는 유진아의 이력서를 떠올렸다. 완벽했지만 어딘가 인위적으로 느껴지는 이력서였다. 내 아들은 원래 저렇게 예민한 아이가 아니었어. 강민혁은 자신도 모르게 변명 같은 말을 내뱉었다. 그는 왜 자신이 이 낯선 보모 앞에서 이런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 유진아는 대답 대신 하준의 이마를 부드럽게 쓸어주었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느끼고 더 깊이 상처받습니다. 특히 사랑이 필요한 시기에는요. 그녀의 말은 강민혁의 가슴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유진아는 강민혁을 돌아보며 말했다. 회장님, 하준이는 지금 열이 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 말은 마치 강민혁과 한서연의 결혼 생활, 그리고 이 집안의 모든 위선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강민혁은 이 여자가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단순히 아이를 돌보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은 무언가를 되찾으러 온 사람의 눈빛이었다. 그날 밤 강민혁은 자신의 서재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하준이가 유진아를 향해 엄마라고 부르던 순간을 계속해서 떠올렸다. 그 작은 목소리가 그의 심장을 어지럽게 만들었다. 그는 한서연과의 결혼이 철저한 비즈니스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사랑 없는 결혼, 쇼윈도 부부. 하준이는 그 거래의 산물이었다. 하지만 오늘 밤 그는 자신의 아들이 그 거래의 가장 큰 피해자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유진아라는 여자. 그녀는 왜 하필 지금 나타난 것일까?
강민혁은 자신의 보안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최 실장, 지금 당장 사람을 붙여 오늘 새로운 보모 유진아라는 여자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빠짐없이 조사해. 그녀의 과거, 그녀의 모든 것을. 강민혁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는 자신의 성 안에 들어온 이 낯선 침입자를 경계하기 시작했다. 그는 아직 몰랐다. 유진아는 침입자가 아니라 이 성의 가장 깊은 곳에 묻혀있던 진실 그 자체라는 것을. 다음날 아침 강민혁의 저택은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그 표면 아래에서는 격렬한 파도가 일렁이고 있었다. 하준이가 유진아를 엄마라고 불렀던 그 한마디는 단순한 아이의 헛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 거대한 성의 권력 구조를 흔드는 지진의 시작이었다. 한서연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은 분노와 모욕감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녀에게 보모는 하녀였고 하준이는 자신의 지위를 보장하는 트로피였다. 감히 하녀 따위가 트로피를 탐하려 한다는 사실에 그녀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 아침 식사가 차려지기 전 한서연은 강민혁의 서재로 쳐들어갔다. 그녀는 더 이상 우아한 사모님을 연기할 생각이 없었다. 당장 저 여자 해고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히스테릭했다. 어젯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잊었어요. 감히 내 아들 앞에서 내 자리에서 엄마 행세를 했어요. 저건 보통이 아니에요. 분명 작정하고 하준이에게 접근한 거라고요. 저런 여우 같은 것들은 제인우 그룹의 안주인 자리를 넘보는 하류 인생들이에요.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모욕적인 단어들을 쏟아냈다. 강민혁은 차가운 눈으로 아내를 바라봤다. 그는 밤새 하준의 방 CCTV 영상을 수십 번도 더 돌려보았다. 아이가 고열에 시달릴 때 한서연은 소리를 질렀고 유진아는 아이를 닦았다. 하준이가 엄마라고 불렀을 때 한서연은 자신의 모욕감에 분노했고 유진아는 그저 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다. 애가 아파서 그런 걸 가지고 유난 떨지 마. 그의 목소리는 무심했다. 하준이가 겨우 안정을 찾았는데 지금 보모를 바꾸는 건 아이 정서에 좋지 않아. 당분간 지켜보겠어. 한서연은 남편의 거절에 말문이 막혔다. 강민혁이 자신의 요구를 거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지켜본다고요? 뭘 지켜봐요? 저 여자가 당신까지 홀리는 걸 지켜보게요. 당신 지금 제정신이에요. 그녀는 남편의 냉정함에 당황했지만 이내 그의 거절이 자신에 대한 도전임을 깨달았다. 이 결혼은 철저한 비즈니스였고 한서연은 자신의 역할, 즉 완벽한 아내와 어머니라는 이미지를 유지하는 데 실패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실패를 저 보모가 목격하게 둘 수는 없었다. 유진아는 폭풍의 중심에 서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침착했다. 그녀는 한서연이 자신을 해고하려다 실패했다는 것을 저택의 분위기로 직감했다. 하지만 그녀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의 전략은 한서연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집에서 특히 강하준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야 했다. 그것만이 그녀가 5년 동안 준비해온 계획을 완수하는 유일한 길이었다. 그녀는 오직 하준에게만 집중하기로 했다. 하준이는 열이 내린 후 눈에 띄게 유진아를 따랐다. 아이는 본능적으로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온기를 찾아냈다. 아침 식사 시간 유진아의 증가가 드러났다. 주방장이 한서연의 지시대로 최고급 유기농 채소로 만든 샐러드와 토스트를 내왔지만 하준이는 고개를 저었다. 한서연이 또 편식이야 라며 눈살을 찌푸리는 순간 유진아가 조용히 작은 그릇을 내밀었다. 그것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부드러운 계란찜이었다. 한서연의 눈이 가늘어졌다. 누가 저런 천한 음식을 식탁에 올리라고 했지? 유진아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하지만 하준이는 입맛이 없을 때 부드러운 계란찜을 잘 먹었습니다. 제가 오기 전 조사한 내용입니다.
거짓말이었다. 그녀는 5년 전 자신이 낳은 아이가 무엇을 좋아할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하준이는 망설임 없이 유진아가 내민 계란찜을 한 숟가락 떠먹었다. 그 순간 강민혁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강민혁은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CEO였다. 그의 일은 사람들의 사소한 행동에서 패턴을 읽고 그들의 진짜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었다. 한서연은 아들의 식습관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다. 그녀는 어머니라는 직위에 걸맞은 값비싼 옷과 화려한 행사에는 관심이 있었지만 아이의 본질적인 필요에는 무관심했다. 반면 유진아는 고작 이틀 만에 아들의 가장 깊은 요구를 정확히 짚어냈다. 오후 하준이가 낮잠에서 깨어나 울음을 터뜨렸다. 아이는 어젯밤의 고열 때문인지 악몽을 꾼 듯했다. 한서연은 신경질적으로 인터폰을 눌러 유진아를 호출했다. 도대체 애를 어떻게 보길래 또 울려 당장 재우지 못해 유진아는 묵묵히 하준의 방으로 들어갔다. 아이는 이불을 걷어차며 울고 있었다. 유진아는 아이를 안아들고 등을 토닥이며 낮은 목소리로 자장가를 부르기 시작했다. 아주 오래되고 단순하지만 슬픈 멜로디였다. 강민혁은 서재에서 CCTV 모니터를 통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하준이를 재우기 위해 수면 유도 음악이나 값비싼 오르골을 사용하라고 지시했었다. 한서연은 아이가 울 때마다 수면제를 소량 처방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 유진아는 그저 자신의 목소리로 아이를 달래고 있었다. 그리고 기적처럼 하준이의 울음이 잦아들고 아이는 유진아의 품에서 금세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다. 강민혁의 머릿속에 오래전 잊고 지냈던 기억의 파편이 스쳤다. 그 자장가, 아주 희미했지만 분명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는 멜로디였다. 5년 전 그가 한서연과의 정략 결혼을 앞두고 모든 것을 체념한 채 방황하던 짧은 시절. 그때 만났던 하룻밤의 꿈처럼 사라져버린 여자. 그녀가 이 자장가를 흥얼거렸던 것 같기도 했다. 강민혁은 고개를 저었다. 말도 안 되는 상상이었다. 그는 자신의 감상적인 생각을 떨쳐버리려 애썼다. 한서연은 남편의 시선이 보모에게 머무는 것을 감지했다. 강민혁은 유진아를 지켜보겠다고 했지만 그 시선은 단순한 감시가 아니었다. 그것은 흥미였다. 한서연은 자신의 영역이 침범당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이 집안의 안주인이었고 그 어떤 여자도 설령 보모라 할지라도 남편의 관심을 받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녀는 유진아를 쫓아낼 더 확실한 방법이 필요했다. 그녀는 일부러 유진아를 공영에 빠뜨리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보석함에서 수억 원을 호가하는 다이아몬드 귀걸이 한쪽을 꺼냈다. 그리고 하준이가 잠든 사이 몰래 유진아의 방에 있는 낡은 가방 속에 그것을 숨겨 넣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저택이 떠나가라 비명을 질렀다. 내 귀걸이, 내 결혼 예물, 귀걸이가 없어졌어. 당장 모든 출입구를 막아 누군가 훔쳐갔어. 저택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한서연은 눈물까지 흘리며 강민혁에게 매달렸다. 분명 내부 소행이에요. 오늘 저택에 드나든 외부인은 저 보모 유진아밖에 없어요. 그녀는 노골적으로 유진아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집사와 하인들이 모두 거실에 집합했다. 한서연은 유진아를 경멸에 찬 눈으로 노려보며 말했다. 유 선생 결백하다면 당신 방부터 수색하게 해줘. 그래야 공평하잖아. 이것은 명백한 함정이었다. 유진아는 그 모든 상황을 침착하게 받아들였다. 그녀는 한서연의 유치한 계략을 꿰뚫어 보았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제 방이든 가방이든 원하시는 대로 수색하십시오. 그녀의 태도는 너무나 당당해서 오히려 한서연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한서연은 집사에게 눈짓했고 집사는 유진아의 낡은 가방을 가져와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 내용물을 쏟아부었다.
몇 가지 옷가지와 낡은 책 한 권, 그리고 그 속에서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귀걸이가 대리석 바닥으로 떨어졌다. 모두의 시선이 유진에게 쏠렸다. 한서연은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세상에, 감히 내 물건을 훔쳐 당장 경찰에 신고해. 그녀가 소리쳤다. 유진아는 바닥에 떨어진 귀걸이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녀는 한서연이 자신을 모함하기 위해 이런 짓까지 하리라고는 예상했지만 그 방식이 너무나 조악하고 잔인했다. 하지만 그녀는 변명하거나 울부짖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강민혁을 바라보았다. 강민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포커페이스 그 자체였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귀걸이와 유진아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어젯밤 고열에 시달리는 아들을 그토록 헌신적으로 간호하던 여자가 고작 하루 만에 이런 값비싼 물건을 훔칠 배짱이 있을까?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유진아를 쫓아내기 위해 잘 짜인 연극처럼 느껴졌다. 바로 그때 잠에서 깬 하준이가 울면서 거실로 달려나왔다. 아이는 어른들의 싸늘한 분위기와 한서연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겁을 먹은 듯 했다. 하준이는 방 안을 두리번거리다 모두의 비난을 한몸에 받고 있는 유진아를 발견했다. 아이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달려가 유진아의 다리를 껴안았다. 가지 마. 가지 마요. 아이는 유진아가 자신을 떠날까봐 두려워하며 울부짖었다. 한서연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의 완벽한 계획에 유일한 변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신의 아들 강하준이었다. 아들은 도둑으로 몰린 보모의 편에 서서 자신을 방어하고 있었다. 강민혁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을 정했다. 그는 한서연을 향해 차갑게 말했다. 경찰은 부르지 않겠소. 이 일은 내가 직접 처리하지. 그는 유진아를 도둑으로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그녀를 완전히 믿는 것도 아니었다. 그날 밤 강민혁은 최 실장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어젯밤의 지시는 단순한 배경조사였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유진아라는 여자의 과거 5년 전의 행적을 샅샅이 뒤져. 특히 그녀가 5년 전에 임신이나 출산 기록이 있는지 확인해봐. 강민혁은 자신이 왜 이런 지시를 내리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그저 하준이가 유진아의 품에 안겨 자장가를 듣던 모습, 그리고 그녀를 엄마라고 불렀던 그 순간이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첫 번째 균열은 생각보다 훨씬 깊고 위험했다. 다이아몬드 귀걸이 사건은 강민혁의 단호한 선언으로 일단락되었다. 그는 한서연에게 내 집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은 내가 처리하겠소. 경솔하게 굴지 마시오. 라고 차갑게 말했고 그 귀걸이는 다시 한서연의 보석함으로 돌아갔다. 그는 유진아를 해고하지 않았다. 이 결정은 한서연에게는 굴욕이었고 저택의 하인들에게는 미묘한 권력 이동의 신호였다. 유진아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그녀의 존재감은 그날 이후 더욱 견고해졌다. 한서연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지만 남편의 냉정한 태도 앞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었다. 그녀는 유진아를 향한 노골적인 경멸과 감시의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하지만 유진아는 그 모든 것을 무시했다. 그녀의 세계는 오직 강하준을 중심으로 돌아갔다. 도둑 누명을 썼던 그날 자신을 붙잡고 울던 아이의 작은 손길이 그녀의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물러설 곳도 물러설 이유도 없었다. 하준이와 유진아의 유대감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다. 하준이는 이전에 보이지 않던 안정감을 찾았고 말수도 부쩍 늘었다. 아이는 그림자처럼 자신을 따라다니던 외로움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유진아는 아이에게 단순한 보모가 아니었다. 그녀는 아이의 눈높이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아이의 작은 감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으며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다. 이 차가운 저택에서 유일하게 하준이의 편이 되어 주었다.
강민혁은 이 모든 변화를 CEO의 날카로운 관찰력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변하고 있음을 느꼈다. 이전에 하준이는 한서연의 신경질적인 통제 아래 주눅이 들어 있었고 감정 표현에 극도로 서툴렀다. 하지만 지금의 하준이는 유진아와 함께 있을 때면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흡수했다. 그리고 그 흡수하는 방식이 강민혁의 신경을 건드리기 시작했다. 아이는 유진아를 모방하는 것을 넘어 마치 그녀의 일부를 공유하는 듯했다. 어느 날 오후 강민혁은 서재의 CCTV 모니터를 통해 놀이방을 지켜보고 있었다. 유진아는 하준이에게 블록 쌓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다. 그런데 그 방식이 독특했다. 하준이는 블록을 색깔별로 먼저 완벽하게 분류한 뒤 가장 어두운 색부터 가장 밝은 색 순서로 탑을 쌓아 올렸다. 그것은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마치 어떤 의식처럼 보였다. 강민혁의 미간이 좁혀졌다. 저 완벽주의적인 정리 방식, 그는 저것을 어디선가 본 적이 있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다. 하준이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림이 그려지지 않자 이전처럼 울거나 짜증을 내는 대신 작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리고는 자신의 왼쪽 관자놀이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것은 하준이의 버릇이 아니었다. 그것은 강민혁이 한서연의 히스테리를 받아내야 할 때 유진아가 자신도 모르게 하던 바로 그 버릇이었다. 아이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식마저 그녀를 닮아가고 있었다. 강민혁은 모니터에서 눈을 뗐다. 이건 단순한 모방이 아니었다. 모방은 흉내를 내는 것이지만 하준이의 행동은 마치 오랫동안 몸에 밴 습관처럼 자연스러웠다. 본능에 가까웠다. 유진아. 그 이름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는 이 장에서 최 실장에게 지시했던 조사를 떠올렸다. 그녀의 과거, 특히 5년 전의 행적. 그는 본능적으로 그 5년이라는 숫자에 집착하고 있었다. 하준이의 나이와 정확히 일치하는 숫자였다. 그날 밤 강민혁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5년 전의 기억을 더듬고 있었다. 한서연과의 정략 결혼이 결정되고 제인우 그룹의 후계자로서 모든 것을 체념했던 시절. 그는 잠시 궤도를 이탈했었다. 그때 만났던 여자. 그녀는 건축학을 전공하던 총명한 대학원생이었다. 비에 젖은 채 우연히 만났지만 그 만남은 짧고 강렬했다. 그녀는 유일하게 그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던 여자였다. 그리고 그녀는 생각에 잠길 때면 항상 손에 잡히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정렬하는 버릇이 있었다. 그 여자의 이름. 강민혁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다. 그가 유일하게 개인적인 감정을 기록했던 물건이었다. 그리고 거기 단정한 필체로 유진아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는 숨을 멈췄다. 설마 그 유진아가 지금 자신의 집에서 보모 행세를 하고 있는 유진아와 동일 인물일 리가 없었다. 한 명은 그의 기억 속에서 가장 순수하고 빛나던 존재였고 다른 한 명은 도둑 누명까지 쓴 미스터리한 보모였다. 강민혁은 즉시 최 실장을 호출했다. 어젯밤에 지시했던 유진아라는 여자 조사 결과 나왔나 최 실장은 이미 준비했다는데 태블릿 PC를 내밀었다. 회장님,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유진아 씨의 이력은 2년 전 보모 자격증을 따기 전까지 완벽하게 깨끗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 정확히 5년 반 전부터 2년 전까지 약 3년 반 동안의 기록이 애매합니다. 마치 증발했던 사람처럼 공백기입니다. 강민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 공백기 이전은 최 실장은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그것이 더 이상합니다. 그녀는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수석 졸업생입니다. 졸업 후 제인우 그룹과 경쟁하는 태성건설의 프로젝트에도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던 인재였습니다. 강민혁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그의 기억이 맞았다. 총명했던 건축학도 유진아와 현재의 보모 유진아는 동일 인물이었다.
그런 인재가 왜 보모 따위를 하고 있는 거지? 강민혁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최 실장은 침묵했다. 그녀가 사라졌던 그 시기, 5년 반 전.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해. 출산 기록, 병원 기록, 그 무엇이든 찾아내. 그리고 강민혁은 잠시 망설였다. 그의 의심은 이제 유진아를 넘어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최 실장, 이건 극비사항이네. 한서연 사모님의 5년 전 출산 기록도 함께 조사해. 최 실장은 노련한 사람이었다. 그는 회장의 지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즉각 알아차렸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고 고개만 숙였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강민혁은 이제 이 저택이 거대한 거짓말로 지어진 성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유진아는 복수를 위해 돌아온 것일까? 아니면 잃어버린 것을 되찾기 위해 온 것일까? 며칠 뒤 저택에서는 한서연이 주최하는 작은 자선 바자회가 열렸다. 그녀는 귀걸이 사건 이후 실추된 자신의 이미지를 회복하고 유진아의 존재를 의식적으로 무시하기 위해 일부러 이 행사를 기획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사교계 부인들이 정원에 모여들었다. 하준이는 이런 시끄러운 자리를 싫어했지만 한서연은 아들을 자신의 액세서리처럼 데리고 다니며 과시했다. 유진아는 그저 한 걸음 뒤에서 묵묵히 아이를 따를 뿐이었다. 한서연의 친구 중 하나가 하준이에게 물었다. 어머, 하준이 정말 잘생겼네. 엄마 닮아서 그런가 봐. 하준이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표정 없이 고개를 돌렸다. 아이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유진에게로 달려갔다. 그리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유진아의 손을 잡고 말했다. 엄마, 나 저기 가고 싶어요. 엄마라는 호칭. 하준이는 이제 유진아를 공공연하게 엄마라고 불렀다. 정권의 모든 소리가 순간적으로 멎었다. 한서연의 얼굴은 핏기가 가실 정도로 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친구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한서연과 유진아를 번갈아 쳐다봤다. 한서연은 당장이라도 유진아의 뺨을 내리치고 싶었지만 수많은 눈이 지켜보는 앞에서 간신히 이성을 붙잡았다. 그녀는 하준이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다. 하준아, 이리 와. 엄마 여기 있잖아. 저 여자는 보모일 뿐이야. 하지만 하준이는 버텼다. 아이는 유진아의 손을 놓지 않았다. 아니야, 이 사람이 엄마야. 진짜 엄마란 말이야. 아이의 외침은 절박했다. 그 순간 행사를 지켜보던 강민혁이 나타났다. 그는 하준이를 번쩍 안아들었다. 그리고 한서연에게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손님들 앞에서 뭐 하는 짓이야. 하준이는 내가 데리고 있겠소. 행세나 집중해. 그는 유진에게도 눈짓했다. 유 선생도 따라와. 강민혁은 하준이를 데리고 서재로 돌아왔다. 아이는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는지 훌쩍이고 있었다. 유진아는 조용히 아이의 등을 쓸어주었다. 강민혁은 그 모습을 복잡한 심경으로 바라보았다. 그때 최 실장에게서 긴급 메시지가 도착했다. 그는 유진에게 잠시 나가 있으라고 말했다. 유진아와 하준이가 나가자 그는 최 실장과 영상통화를 연결했다. 최 실장의 표정은 심각했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그는 화면에 의료 기록 하나를 띄웠다. 한서연 사모님의 5년 전 출산 기록입니다. 공식적으로는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국내 최고의 산부인과에서 정상 분만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른 문서를 띄웠다. 당시 담당 의사였던 장 원장이 사모님의 출산 직후 돌연 사임하고 해외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리고 당시 근무했던 간호사 한 명을 어렵게 찾아냈습니다. 강민혁은 침을 삼켰다. 그 간호사가 뭐라고 하던가 최 실장은 마른 입술을 축였다. 증언에 따르면 한서연 사모님은 만삭의 몸으로 입원했지만 실제로는 진통이나 출산의 징후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제왕절개 수술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장 원장이 모든 인력을 물리고 혼자 수술실을 통제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바로 옆 VIP 병실에 신원불명의 미혼모가 극비리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강민혁의 주먹이 하얗게 떨렸다. 그 미혼모, 그 여자가 누군지 알아냈나. 최 실장은 고개를 저었다. 그것까지는 모든 기록이 삭제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간호사의 증언에 따르면 그 미혼모가 낳은 아이는 아들이었고 태어나자마자 인큐베이터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 한서연 사모님이 그 아이를 안고 퇴원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JNU그룹의 황태자 강하준이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강민혁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한서연의 거짓 출산, 5년 전 사라졌던 유진아, 하준이가 유진에게만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이유, 유진아와 하준이의 똑같은 버릇, 그리고 그 미친 듯한 우연. 그는 최 실장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그 신원불명의 미혼모가 입원했던 VIP 병실, 그 병실을 예약한 사람이 누군지 확인해. 최 실장은 이미 확인했다는 듯 즉시 대답했다. 한서연 사모님의 부친 한 의원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명백해졌다. 자선 바자회에서의 엄마 소동은 한서연에게 치명적인 모욕감을 안겼다. 그녀는 자신의 사격의 지인들 앞에서 완벽하게 조롱거리가 되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그녀를 공포에 떨게 한 것은 남편 강민혁의 태도였다. 그는 더 이상 이 상황을 방관하지 않았다. 오히려 하준이를 데리고 사라진 그의 눈빛에는 아내에 대한 실망을 넘어선 차가운 경멸과 의심이 담겨 있었다. 한서연은 자신의 지위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그날 밤 아버지인 한 의원에게 비밀리에 연락을 취했다. 한 의원은 JNU그룹이라는 거대한 돈줄이자 권력의 방패를 잃을 생각이 추호도 없는 노회한 정치인이었다. 도대체 이를 어떻게 처리하기에 보모 하나 때문에 이 난리란 말이냐. 네가 그 집의 안주인이야. 네 아들을 낳아준 여자라고. 그런데 고작 보모 따위에게 아들을 빼앗겨 한서연은 아버지의 질책에 입술을 깨물었다. 강민혁이 그자가 뭔가를 눈치챈 것 같아요. 그 여자를 단순한 보모로 보지 않아요. 한 의원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가라앉았다. 그렇다면 더더욱 그 여자를 그냥 둬서는 안 된다. 단순히 쫓아내는 걸로는 부족해. 네가 그토록 원했던 강하준의 어머니 자리를 지키고 싶다면 그 여자가 다시는 네 앞에, 아니 강민혁의 기억 속에조차 나타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 아버지의 말은 한서연에게 마지막 결단을 내리게 했다. 유진아는 단순한 해고 대상이 아니었다. 그녀는 제거해야 할 적이었다. 한서연은 더 이상 유진아를 도둑으로 모는 유치한 방법을 쓰지 않기로 했다. 그것은 강민혁의 의심만 더 키웠을 뿐이다. 이번에는 훨씬 더 치밀하고 잔인하며 유진아가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덫을 놓아야 했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 한 의원의 권력을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유진아를 단순히 절도범이 아니라 JNU그룹의 후계자를 유기하려 한 파렴치한 범죄자로 만들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먼저 아버지의 수하를 통해 유진아의 신상 정보를 빼돌렸다. 그리고 그 정보로 유진아 명의의 대포 통장을 개설했다. 동시에 그녀는 자신의 비상금 중 거액의 현금을 그 통장으로 입금시켰다. 이것은 유괴를 위한 착수금처럼 보일 것이었다. 또한 그녀는 대포폰을 구해 마치 유진아가 존재하지 않는 공범과 유괴 계획을 모의하는 듯한 문자 메시지를 조작했다. 메시지에는 하준이의 등하원 시간 저택의 보안 시스템,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나갈 날짜까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었다. 이 모든 증거가 준비되는 동안 한서연은 저택 안에서는 아무 일도 없는 듯 행동했다. 오히려 유진에게 그 어느 때보다 부드럽게 대하며 그녀의 경계심을 풀었다.
하지만 유진아는 이 갑작스러운 친절이 더 큰 폭풍의 전조임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한서연의 눈에 서린 도끼를 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하준이를 지켜야 했고 동시에 강민혁이 스스로 진실을 파헤칠 시간을 벌어주어야 했다. 작전 실행일 한서연은 강민혁이 중요한 해외 투자자와의 화상회의 때문에 서재에 틀어박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녀는 먼저 집안 전체의 보안 시스템을 잠시 마비시켰다. 그리고 자신의 방에서 가장 값비싸고 상징적인 보석 강민혁의 어머니가 물려준 유품인 사파이어 목걸이를 꺼냈다. 그녀는 하준이가 유진아와 함께 정원에서 놀고 있는 틈을 타 유진아의 방으로 몰래 들어갔다. 그녀는 유진아의 낡은 가방, 가장 깊숙한 곳에 목걸이를 쑤셔 넣었다. 이것은 첫 번째 덫이었다. 그 다음 그녀는 미리 준비한 대포폰을 이용해 조작된 문자 메시지 내용을 익명으로 강민혁의 비서실장에게 전송했다. JINU 그룹의 후계자가 위험하다. 보모 유진아를 감시하라. 아이를 데리고 도주할 계획이다. 비서실장은 경악하며 즉시 강민혁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다. 강민혁의 화상회의가 중단되었다. 그는 모니터에 떠오른 문자 메시지 내용을 보고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유괴 유진아가 그는 믿을 수 없었지만 CEO로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야 했다. 그가 서재를 뛰쳐나오는 순간 한서연이 비명을 지르며 자신의 방에서 달려나왔다. 그녀는 완벽하게 공포에 질린 연기를 펼쳤다. 여보, 목걸이가 어머님 유품이 없어졌어요. 저택은 다시 한번 발칵 뒤집혔다. 하인들이 모두 거실로 소집되었다. 한서연은 눈물을 쏟아내며 강민혁에게 매달렸다. 분명 그 여자 짓일 거예요. 유진아 그 여자가 훔쳐갔어요. 그녀가 유진아를 손가락으로 지목하며 소리치는 바로 그 순간 강민혁의 비서가 다급하게 뛰어 들어왔다. 회장님, 경찰입니다. 저택 외부에서 유괴 시도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한서연이 기획한 완벽한 각본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수하를 시켜 JINU 그룹 저택 주변에서 수상한 차량과 보모로 추정되는 여자가 아이를 데리고 나오려는 것을 목격했다는 거짓 신고를 미리 해둔 것이었다. 절도 신고와 유괴 미수 신고. 두 개의 강력한 범죄가 동시에 유진아를 겨냥했다. 강민혁은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완벽하게 짜여 있다는 사실에 오히려 등골이 오싹했다. 경찰들이 저택 안으로 들이닥쳤다. 상황은 강민혁조차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한서연은 경찰들 앞에서 실신할 듯 연기하며 유진아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저 여자예요. 저 여자가 내 목걸이를 훔치고 내 아들까지 데려가려고 했어요. 당장 저 여자 방을 수색해 주세요. 경찰은 유괴 미수라는 심각한 혐의에 따라 즉시 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유진아는 그 모든 상황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녀는 거대한 함정에 빠졌음을 깨달았다. 한서연이 자신을 파멸시키기 위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알 수 있었다. 경찰들은 하준이가 겁에 질려 지켜보는 가운데 유진아의 방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예상대로 낡은 가방 깊숙한 곳에서 한서연의 사파이어 목걸이가 발견되었다. 한서연은 그것을 보며 승리의 미소를 감추려 애썼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한 경찰관이 유진아의 침대 매트리스 밑에서 대포폰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유괴를 모의하는 끔찍한 내용의 문자 메시지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아이를 데리고 3번 게이트로 나와라. 돈은 준비되었다. 보안 시스템은 내가 처리한다. 마지막으로 경찰은 유진아의 이름으로 개설된 대포 통장과 거액의 입금 내역까지 찾아냈다. 모든 증거가 유진아를 유괴범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유진아는 변명할 기회조차 없었다. 증거는 너무나 명백하고 압도적이었다.
그녀는 경찰들에게 둘러싸였다. 유진아 씨, 절도 및 아동유괴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관이 차가운 수갑을 꺼내들었다. 유진아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강민혁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나는 결백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 진실을 봐달라는 처절한 외침이었다. 강민혁은 혼란에 빠졌다. 눈앞의 증거들은 유진아가 파렴치한 범죄자임을 가리키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이성은, 그의 본능은 저것이 모두 거짓이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유진아와 하준이가 교감하던 모습, 하준이가 그녀를 엄마라고 부르며 따르던 그 순수한 순간들이 거짓일 리가 없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한서연이 꾸민 짓이라는 심증을 굳혔지만 물증이 없었다. 그리고 그는 제인우 그룹의 CEO로서 법적 절차를 무시할 수 없었다. 안 돼. 가지마, 엄마. 그 순간 모든 것을 지켜보던 하준이가 울음을 터뜨리며 달려나왔다. 아이는 경찰관의 다리를 붙잡고 유진에게 가지 말라고 애원했다. 우리 엄마 아니에요. 나쁜 사람 아니란 말이에요. 하준이는 유진아를 엄마라고 부르며 필사적으로 그녀를 변호했다. 그 처절한 외침에 유진아의 굳건했던 표정이 무너졌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경찰들은 하준이를 떼어놓고 유진에게 수갑을 채웠다. 유진아는 차가운 쇠고랑의 감촉을 느끼며 하준이를 바라보았다. 하준아, 괜찮아. 금방 돌아올게. 강하게 있어야 해.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아이에게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유진아는 경찰들에게 이끌려 저택을 빠져나갔다. 강민혁은 울부짖는 아들을 끌어안은 채 경찰차에 타는 유진아의 뒷모습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한서연은 그의 등 뒤에서 아들의 울음소리를 배경으로 하여 섬뜩한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유진아가 차가운 수갑을 차고 경찰차에 오르자 저택의 거대한 철문이 굳게 닫혔다. 그 소리는 마치 진실을 가두는 감옥의 문소리처럼 묵직하게 울려 퍼졌다. 하준이는 아빠의 품에서 실신 직전까지 울부짖다가 결국 지쳐 잠이 들었다. 한서연은 그제야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피해자로서의 연기를 마무리했다. 그녀는 강민혁에게 다가가 그의 팔을 잡았다. 여보, 이제 다 끝났어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하준이도 놀랐겠지만 금방 잊을 거예요. 이제 안전해요. 강민혁은 아내의 손을 뿌리쳤다. 그의 눈빛은 얼음장보다 차가웠다. 안전하다고. 그는 잠든 아들을 하인에게 조용히 넘기며 말했다. 이게 당신이 말하는 안전인가?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조차 담겨있지 않았다. 그것은 경멸이었다. 한서연은 남편의 싸늘한 반응에 당황했다. 여보, 무슨 말이에요? 범인은 잡혔고 우리 하준이는 무사하잖아요. 강민혁은 한서연을 그대로 지나쳐 자신의 서재로 향했다. 그는 문을 잠갔다. 서재 안에서 강민혁은 무너져 내렸다. 유진아가 체포되던 순간 하준이를 바라보던 그녀의 마지막 눈빛이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 눈빛은 절망이나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슬픈 체념이었다. 그리고 하준이, 엄마라고 외치며 경찰의 다리를 붙잡던 아들의 처절한 울음소리. 자신의 아들은 5년 동안 가짜 엄마의 품에서 진짜 엄마를 그리워하고 있었다. 그는 즉시 최 실장을 호출했다. 경찰이 확보한 증거들, 그거 전부 가짜야. 강민혁은 단언했다. 너무 완벽해서 조잡해. 유괴범이 자신의 방에 대포폰과 대포 통장 내역을 보란듯이 놔둔다고. 어머님 유품 목걸이를 훔친 도둑이 뭐하러 아이까지 유괴할 계획을 세우지. 두 범죄는 성립조차 안 돼. 이건 유진아를 파멸시키기 위한 함정이다. 한서연이 꾸민 짓이야. 최 실장은 이미 같은 결론에 도달해 있었다. 회장님,
한서연 사모님께서 신고 전화를 하시기 직전 저택 내부의 보안 시스템이 약 3분간 마비되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유진아 씨 방에 누군가 침입했습니다. CCTV에는 사각지대라 잡히지 않았지만 유일하게 그곳을 접근할 수 있었던 사람은 한서연 사모님뿐이었습니다. 강민혁은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자신의 아내가 이토록 잔인하고 어리석은 짓을 벌였다는 사실에 치가 떨렸다. 유진아 씨는 지금 어디 있지? 강민혁이 물었다. 최 실장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증거가 너무 명백해서 일단 구치소로 이송되었습니다. 유괴미수 혐의는 중범죄라 보석이 쉽지 않을 겁니다. 게다가 최 실장은 태블릿 PC를 내밀었다. 한 의원 측에서 경찰청 상부에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제이뉴그룹 후계자 유괴 미수 사건으로 신속하고 엄중하게 처리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유진아 씨를 완벽하게 매장시킬 작정입니다. 강민혁은 이것이 한서연과 그녀의 아버지가 합작한 작품임을 깨달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 한 여자의 인생을 기꺼이 제물로 바치려 하고 있었다. 최 실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 JNU 그룹의 모든 법무팀을 동원해 필요하다면 내가 가진 모든 인맥을 써. 무슨 수를 써서라도 유진아 씨를 당장 그곳에서 꺼내. 그의 목소리는 명령이 아니라 절규에 가까웠다. 그리고 그는 최 실장에게 3장에서 미처 다 듣지 못했던 가장 결정적인 보고를 요구했다. 5년 전, 그 병원, 한서연의 가짜 출산, 그리고 그 옆방에 있었다던 그 신원불명의 미혼모. 그 여자가 유진아 씨가 맞나? 최 실장은 침묵으로 긍정했다. 그는 어렵게 입을 열었다. 기록을 찾았습니다, 회장님. 비록 한 의원 측에서 모두 삭제했지만 병원 폐기물 처리 기록 중에 그 미혼모가 사용했던 물품 내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VIP 병동 방문객 기록부 사본을 입수했습니다. 최 실장은 2개의 문서를 강민혁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첫 번째 문서는 5년 전 그날 한서연의 가짜 출산이 이루어졌던 그 병원의 기록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서는 강민혁이 5년 반 전 당시 연인이었던 유진에게 선물했던 만년필과 똑같은 브랜드의 로고가 찍힌 낡은 건축학개론 책 한 권이 산모 유진아의 소지품으로 기록되어 있는 서류였다. 강민혁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녀가 내 아이를 임신했었군. 강민혁의 목소리가 격하게 떨렸다. 내가 한서연과 정략 결혼을 해야 한다는 사실 때문에. 그녀에게 이별조차 제대로 구하지 못하고 도망쳤을 때 그녀는 내 아이를 혼자.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가 제이누 그룹의 후계자라는 자리 때문에 외면했던 그 여자가 그의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는 한서연과 그녀의 아버지에 의해 강탈당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자신의 아이를 되찾기 위해 돌아왔다가 유괴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다. 이것은 단순한 기만이 아니었다. 이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은 악마 같은 범죄였다. 강민혁의 모든 혼란과 의심은 이제 차가운 분노와 견고한 결의로 바뀌었다. 그는 더 이상 한서연의 남편이나 한 의원의 사위가 아니었다. 그는 아들을 빼앗긴 아버지였고 사랑했던 여자를 지키지 못한 죄인이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했다. 그는 즉시 최 실장에게 지시했다. 지금 당장 하준이 방으로 가. 아이가 잠든 틈을 타서 머리카락 몇 올만 가져와. 아이가 쓰던 칫솔도 좋아. 최 실장이 의아한 표정을 짓자 강민혁이 말했다. 유진아 씨 소지품은 지금 경찰에 증거물로 압수되어 있겠지. 무슨 수를 써서든 그녀의 DNA 샘플을 확보해. 칫솔이나 빗 뭐든 좋아. 그리고 내 사무실 금괴에 있는 내 개인용 DNA 검사 키트도 가져와. 최 실장은 회장의 의도를 완벽하게 파악했다. 그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즉시 움직였다.
강민혁은 한서연이 자신의 승리를 만끽하며 잠들어 있는 동안 이 모든 것을 비밀리에 진행했다. 최 실장은 제2누그룹의 보안팀장이자 강민혁의 수족이었다. 그는 경찰서 증거보관실에 보관되어 있던 유진아의 낡은 짐 속에서 그녀가 쓰던 칫솔 하나를 빼돌리는 데 성공했다. 몇 시간 뒤 강민혁은 자신의 서재에서 3개의 샘플을 마주했다. 자신의 것 잠든 하준이의 머리카락, 그리고 유진아의 칫솔. 그는 제2누그룹이나 한 의원의 영향력이 전혀 미치지 않는, 그가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해외의 사설 유전자 감식 연구소에 이 샘플들을 보낼 준비를 했다. 그는 가장 빠르고 가장 보안 등급이 높은 검사를 요청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48시간이 걸릴 예정이었다. 그 48시간 동안 강민혁은 지옥을 경험했다. 그는 한서연 앞에서 완벽한 포커페이스를 유지해야 했다. 한서연은 유진아가 사라진 저택에서 다시 여왕 행세를 시작했다. 그녀는 하준이에게 새로운 장난감과 값비싼 옷들을 사주며 아이의 환심을 사려 애썼다. 하지만 하준이는 입을 닫았다. 아이는 유진아가 끌려나간 그날 이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아이는 자신의 유일한 세계가 파괴되었음을 본능적으로 알았다. 강민혁은 아들의 침묵이 자신을 향한 비명임을 알았다. 그는 아들 방문 앞에서 차마 들어가지도 못한 채 그저 아이의 작은 등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는 지금 유진아를 위한 법적 대응과 한서연과 한 의원을 무너뜨릴 방역을 동시에 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방아쇠는 지금 태평양을 건너고 있는 그 세계의 DNA 샘플이었다. 그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이미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법정에서 그들의 추악한 가면을 벗겨버릴 확증이 필요했다. 지옥 같은 48시간이 흘렀다. 강민혁은 강남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제2누그룹 타워 최상층 그의 펜트하우스 오피스에 있었다. 저택은 이미 한서연의 거짓말로 오염된 공간이었다. 그는 그곳에서 단 1분도 숨 쉴 수 없었다. 그는 이틀 밤을 꼬박 세웠다. 회사의 모든 결제는 중단되었고 제2누그룹 전체가 총수의 침묵 속에 긴장했다. 그의 모든 신경은 지금 태평양 건너에서 날아오고 있을 단 하나의 봉투에 집중되어 있었다. 오전 9시 정각, 최 실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집무실에 들어섰다. 그의 손에는 어떤 서류철도 들려있지 않았다. 오직 국제특급 우편용 방수봉투 하나만이 들려있었다. 해외 사설 연구소에서 보낸 그 어떤 예누그룹의 인맥으로도 추적하거나 가로챌 수 없는 완벽한 보안 속에 도착한 결과물이었다. 강민혁은 말없이 손을 내밀었다. 최 실장은 봉투를 건네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강민혁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나가보게. 그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잠겨 있었다. 최 실장은 묵묵히 물러났다. 수십억 달러의 계약을 결정하던 거대한 집무실에 이제 강민혁은 홀로 남았다. 그는 봉투를 뜯었다. 그 안에는 단 한 장의 위조방지 워터마크가 찍힌 검사 결과지가 들어있었다. 그는 심호흡을 했다. 그의 눈이 첫 번째 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검체 A, 강민혁과 검체 C, 강하준의 친자관계 확률 90.999%. 그는 아들의 아버지였다. 그리고 운명의 두 번째 줄, 그의 시선이 그곳에 못 박혔다. 검체 B 유진아와 검체 C 강하준의 친자관계 확률 99.9999%. 모든 것이 멈췄다. 도시의 소음도 시계 초침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활자들이 그의 망막을 태우는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이 몰래 확보했던 한서연의 DNA 샘플 그녀가 쓰던 빗에서 채취한 과 하준이를 대조한 마지막 줄을 확인했다. 검체 D 한서연과 검체 C 강하준의 관계 확률 0%. 강민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그는 말 그대로 말을 잃었다. 이것은 놀라움이나 충격이 아니었다.
이것은 예견되었던 진실의 확인이었다. 하지만 그 진실이 차가운 활자로 눈앞에 나타났을 때의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5년 전 그가 비겁하게 버렸던 여자, 그 여자가 그의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는 그의 아내에 의해 강탈당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지금 자신의 아이를 유괴하려 했다는 누명을 쓰고 차가운 감옥에 갇혀 있었다. 사무실의 고요함 속에서 강민혁의 내면은 폭발하고 있었다.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어리석음과 비겁함에 대한 혐오였고 한서연과 한 의원의 악랄함에 대한 살해였으며 하준이와 유진에 대한 감당할 수 없는 죄책감이었다. 그는 이 얇은 종이 한 장이 자신에게서 모든 것을 앗아갔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되찾을 유일한 무기임을 깨달았다. 그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갑게 변했다. 비즈니스맨 강민혁은 죽었다. 이제 그는 심판자였다. 그는 즉시 인터폰을 눌렀다. 최 실장 당장 들어와. 몇 초 만에 문이 열리고 최 실장이 들어섰다. 그는 강민혁의 표정을 보고 모든 것을 직감했다. 강민혁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 한 점 없이 날카로웠다. 진우그룹 법무팀 김앤장 태평양 광장. 국내 최고의 로펌 변호인단 전부 소집해. 지금 당장 내 이름으로. 최 실장이 숨을 삼켰다. 이것은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었다. 유진아 씨를 구치소에서 꺼낸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강민혁이 말했다. 한 의원 쪽에서 압력을 넣었겠지. 그럼 우리는 그 압력을 부술 수 있는 더 큰 힘을 쓴다. 경찰이 확보한 모든 증거는 조작되었어. 그 증거를 조작한 자들을 역으로 칠 거다. 지금 당장 보석 신청을 넣고 한서연이 보안 시스템을 마비시킨 그 3분의 기록을 검찰이 아닌 가장 공신력 있는 언론사 탐사 보도팀에 익명으로 넘겨. 이것은 한 의원과의 전면전이었다. 제인유 그룹의 총수와 거물급 정치인의 싸움. 최 실장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강민혁이 그를 불러 세웠다. 그리고 최 실장, 저택으로 가. 한서연에게는 내가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어 못 들어간다고 전해. 그녀가 방심하게 만들어. 그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오늘 밤 나는 그 지옥 같은 저택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모든 것을 끝낼 거야. 강민혁은 변호인단을 움직이는 동시에 또 다른 계획을 세웠다. 그는 한서연뿐만 아니라 이 모든 범죄의 배후이자 공범인 한 의원까지 한 번에 무너뜨려야 했다. 그는 한 의원이 현재 자신의 지역구에 JNU 그룹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이것을 미끼로 사용하기로 했다. 그는 최 실장에게 두 번째 지시를 내렸다. 한 의원에게 연락해 내일 아침 저택에서 긴급 가족 모임을 갖겠다고. 진유 그룹의 투자 계획과 가족의 중대사를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해. 그는 분명 투자라는 말에 모든 경계심을 풀고 달려올 거다. 강민혁은 덫을 놓았다. 한서연과 한 의원 두 범죄자를 자신의 성 안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그곳에서 함께 심판할 생각이었다. 최 실장이 모든 지시를 받고 물러나자 강민혁은 다시 혼자가 되었다. 그는 손에 든 DNA 검사 결과지를 바라보았다. 이것은 유진아의 결백을 증명할 증거이자 한서연의 유죄를 입증할 칼이었다. 그는 이 종이 한 장으로 5년간의 거짓말을 베어낼 참이었다. 그는 자신의 휴대폰을 들어 5년 전 유진아와 헤어진 후 한 번도 누르지 않았던 번호를 떠올렸다. 그녀의 번호는 이미 바뀌었겠지만 그는 지금 당장이라도 그녀에게 가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감상에 빠질 시간이 없었다. 그는 유진아가 감옥에서 보낸 매 순간을 계산했다. 그녀가 겪었을 공포와 절망, 그리고 하준이가 겪었을 상실감. 그는 이 모든 것을 100배, 1000배로 되돌려줄 생각이었다.
그는 제2뉴 그룹의 모든 보안팀을 저택으로 불러 모았다. 한 의원이 어떤 정치적 수작을 부리더라도 저택 안에서는 오직 강민혁의 법만이 통하도록 만들었다. 그는 자신의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변호사, 유진아 씨 보석 절차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김 변호사는 국내 최고라 불리는 인물이었다. 회장님, 제2NU 그룹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항의했고 경찰 측에 증거 조작 정황 한서연의 보안 시스템 마비 기록을 제시했습니다. 한 의원 측의 압력이 거셌지만 여론이 악화될 것을 우려한 검찰이 결국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지금 막 구치소에서 나왔습니다. 강민혁은 눈을 감았다. 잘했네. 절대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게. 제2NU 그룹 소유의 안가 안자로 모셔. 최고 수준으로. 아니 내가 직접 가겠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니다. 지금은 안 돼. 그녀가 나를 보고 싶어 하지 않을 수도 있어. 일단 최 실장과 전문 심리 상담사를 붙여서 그녀를 안정시켜. 그리고 내일 모든 것이 끝난 후에 내가 그녀를 찾아가겠다고 전해. 그는 유진아를 만날 자격이 아직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먼저 이 더러운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그는 유진아가 겪었던 고통의 시간을 보상할 길이 없음을 알았지만 최소한 그녀의 아들 하준이와 그녀의 명예는 되찾아 주어야 했다. 그는 펜트하우스 오피스의 통유리 앞에 섰다. 서울의 야경이 발밑에서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내일 아침 무너져 내릴 한서연과 한 의원의 모습만이 보였다. 그는 DNA 검사 결과지를 접어 자신의 안쪽 주머니 가장 깊숙한 곳에 넣었다. 그것은 마치 차가운 칼처럼 그의 가슴을 파고들었지만 동시에 그에게 무서울 정도의 냉철한 용기를 주었다. 그는 자신의 저택 그 거짓된 성으로 향할 준비를 마쳤다. 그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이제 연극은 끝났다.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강민혁의 저택 거실은 전쟁터의 고요함처럼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한서연은 남편의 갑작스러운 가족 모임, 소집의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유진아를 감옥에 보낸 승리감에 취해 있었지만 강민혁의 반응이 너무나 차가웠던 것이 마음에 걸렸다. 그녀는 밤새 준비한 가장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완벽한 피해자의 얼굴을 연기할 준비를 마쳤다. 그녀에게는 여전히 아버지라는 든든한 방패가 있었다. 곧이어 한 의원이 거만한 표정으로 저택에 들어섰다. 그는 사위인 강민혁이 제2NU 그룹 투자건 때문에 자신을 불렀다고 확신했다. 고작 보모 하나의 스캔들 따위로 이 중요한 시기에 자신을 귀찮게 할 리 없다고 생각했다. 강서방 아침부터 무슨 일인가? 투자 계획은 준비된 건가? 어제 그 불미스러운 일은 잘 처리되었겠지. 내 딸이 놀란 걸 생각하면. 그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으며 권력자의 여유를 부렸다. 강민혁이 2층 서재에서 내려왔다. 그의 얼굴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평소에 입던 비즈니스 슈트가 아닌 편안하지만 무게감 있는 검은색 스웨터를 입고 있었다. 그는 집사에게 커피 대신 차가운 물을 부탁했다. 그의 시선은 한서연을 지나 한 의원에게 고정되었다. 그 눈빛은 사위의 눈빛이 아니라 적을 바라보는 포식자의 눈빛이었다. 거실의 공기가 1도 더 내려갔다. 오늘 두 분을 부른 것은 투자 계획 때문이 아닙니다. 강민혁이 침묵을 깼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어제 체포된 유진아 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서연이 기다렸다는 듯이 끼어들었다. 여보, 그 끔찍한 여자 이름은 왜 다시 꺼내는 거예요? 하준이를 유기하려던 범죄자라고요. 다 끝난 일이잖아요. 그녀는 눈시울을 붉히며 남편을 원망스럽게 쳐다보는 연기를 시작했다. 강민혁은 그녀의 연기를 무시했다. 그는 안주머니에서 얇게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로 미끄러뜨렸다. 한 의원의 찻잔 바로 앞에서 멈췄다. 이게 뭐지? 한 의원이 불쾌한 듯
종이를 집어들었다. 한소연도 궁금한 듯 고개를 내밀었다. 그것은 어제 강민혁의 심장을 멈추게 했던 바로 그 DNA 검사 결과지였다. 99.9999%와 0%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다. 한 의원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었지만 노련한 정치인은 금세 평정을 되찾았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반면 한서연은 그 숫자의 의미를 즉각적으로 파악하고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이거 가짜야. 당신이 조작한 거야. 감히 나를 의심해서 이런 짓을 벌여. 당신 미쳤어. 그녀는 히스테릭하게 소리치며 결과지를 찢어버리려 했다. 그만두지 못해 강민혁이 그녀의 손목을 움켜쥐었다. 차가운 힘에 한서연이 주춤했다. 한 의원이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나섰다. 강서방, 지금 이게 무슨 추태인가? 설령 저게 사실이라 한들 그게 뭘 의미하지? JNU그룹의 총수가 혼외자를 뒀다는 스캔들. 자네와 JNU그룹이 감당할 수 있겠나? 자네가 우리 가문과 내 딸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잊었나? 이건 자네 무덤을 파는 짓이야. 한 의원의 협박에도 강민혁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협박은 그쯤 하시죠, 장인어른. 그는 장인어른이라는 호칭을 경묘를 담아 내뱉었다. 스캔들 좋습니다. 하지만 혼외자 스캔들보다 더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들어보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5년 전 권력을 이용해 산부인과 의사를 매수하고 갓 태어난 아기를 산모에게서 훔쳐낸 아기 바꿔치기, 스캔들 같은 것 말입니다. 한 의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한서연은 숨조차 쉬지 못했다. 강민혁은 최 실장에게 눈짓했다. 최 실장이 거실 대형 스크린에 영상을 띄웠다. 그것은 5년 전 산부인과 VIP 병동의 CCTV 영상이었다. 한 의원이 장 원장 해외로 도피한 애게 서류 봉투를 건네는 흐릿한 장면, 그리고 한서연이 단 한 번도 신생아실에 가지 않았다는 간호사의 증언 녹취록이 이어졌다. 강민혁이 마지막 쐐기를 박았다. 그리고 이건 유진아 씨를 유괴범으로 몰기 위해 한서연 씨가 직접 저택에 보안 시스템을 마비시켰던 3분간의 서버 기록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삭제된 줄 알았던 로그 파일이 제 개인 서버에 백업되어 있었군요. 그는 한서연을 바라보았다. 내 아들을 훔치고 내 여자를 감옥에 보낸 대가. 이제 치르셔야겠습니다. 5년 전 장 원장에게 흘러들어간 자금 추적 내역과 간호사의 증언도 모두 확보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한서연은 더 이상 연기조차 하지 못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아니야, 난 당신을 사랑해서 진유의 안주인이 되고 싶었을 뿐이야. 그 여자가 모든 걸 망쳤어. 그녀의 인정은 모든 범죄의 자백이었다. 한 의원은 자신의 정치 인생과 모든 것이 끝났음을 깨닫고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소파에 쓰러졌다. 그의 권력은 진실 앞에서 종이장처럼 구겨졌다. 바로 그때 굳게 닫혀있던 저택의 현관문이 열렸다. 최 실장의 안내를 받으며 유진아가 걸어 들어왔다. 그녀는 더 이상 보모의 유니폼이 아닌 5년 전 강민혁이 기억하던 그 총명하고 단단한 모습 그대로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깊은 슬픔과 강인함으로 단련되어 있었다. 그녀는 감옥에서 나온 직후였지만 그 어떤 패배자의 모습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이 지옥 같은 저택에 자신의 아들을 되찾으러 온 승리자였다. 2층에서 모든 소란을 듣고 있던 하준이가 문이 열리는 소리에 달려 나왔다. 아이는 난간에서 거실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그곳에 서 있는 유진아를 발견했다. 아이의 눈이 커졌다. 아이는 한서연의 울부짖음도, 강민혁의 차가운 분노도, 한 의원의 절망도 보지 않았다. 오직 한 사람,
아이는 계단을 뛰어내려왔다. 엄마. 아이는 망설임 없이 달려가 유진아의 품에 안겼다. 유진아는 5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아들을 마음껏 안아들었다. 그녀는 하준이를 부둥켜 안고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렸다. 하준아, 내 아들. 그것은 그 어떤 DNA 검사 결과지보다 더 확실한 증거였다. 한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절망적인 비명을 질렀지만 그 소리는 이제 아무에게도 닿지 않았다. 강민혁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의 심장이 조각나는 듯한 고통과 함께 미약한 구원을 느꼈다. 진실은 이렇게나 찬란하고도 아픈 것이었다. 한 의원과 한서연은 강민혁이 미리 불러둔 검찰 수사관들에게 연행되었다. 아기 바꿔치기 증거, 인멸 무고죄, 유괴 미수교사. 그들의 범죄는 제2뉴 그룹의 법무팀이 낱낱이 밝혀낼 것이었다. 강민혁은 그들이 법의 최고 심판을 받도록 모든 힘을 쓸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처음으로 정의를 위해 사용했다. 저택은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오직 유진아와 하준이의 흐느낌만이 남았다. 강민혁은 천천히 유진에게 다가갔다. 그는 그녀의 발치에 무릎을 꿇었다. 제2뉴 그룹의 총수가 한 여자의 앞에서 자신의 아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진아야, 내가 미안하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그 어떤 말로도 용서받을 수 없음을 알았다. 그는 5년 전의 비겁함과 지금의 참혹한 진실 앞에서 오직 그것밖에 할 말이 없었다. 그의 사과는 그녀가 겪은 고통에 비하면 너무나 하찮았다. 유진아는 눈물을 닦고 아들을 품에 안은 채 강민혁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원망이나 증오가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이겨낸 자의 슬픈 연민이었다. 일어나세요, 강민혁 씨. 당신의 사과는 내 5년의 고통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준이를 위해서라면 당신은 일어나야 합니다. 당신은 하준이의 아버지니까요. 그녀는 그를 용서하지 않았지만 하준이의 아버지로서의 존재는 인정했다. 강민혁은 그녀의 말에 천천히 일어섰다. 그는 이혼 서류와 함께 제2뉴 그룹의 주식 상당 부분 그리고 이 저택의 소유권을 유진에게 넘기는 서류를 내밀었다. 이건 보상이 아니야. 하준이와 당신이 마땅히 누렸어야 할 것들이다. 유진아는 그 서류를 받지 않았다. 그런 건 필요 없습니다. 저는 제 아들 하준이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속죄는 돈이 아니라 시간으로 하세요. 하준이에게 진정한 아버지가 되는 시간으로요. 몇 달 후 강민혁과 한서연의 이혼은 공식화되었다. 한서연과 한 의원은 모든 범죄가 인정되어 법의 심판을 받았다. 그들의 탐욕스러운 제국은 무너졌다. 유진아는 자신의 이름, 유진아와 아들 유하준의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제2뉴그룹의 그 어떤 재산도 받지 않았지만 강민혁이 제공한 작은 집에서 하준이와 함께 평범한 일상을 되찾았다. 그녀는 5년 전 멈춰야 했던 건축학 공부를 다시 시작했다. 강민혁은 제2뉴그룹의 총수 자리에서 잠시 물러났다. 그는 자신의 과오를 속죄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는 더 이상 그 차가운 저택에 살지 않았다. 대신 그는 매주 주말마다 유진아와 하준이가 사는 작은 집을 찾았다. 그는 하준이에게 아빠로서 인정받기 위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다. 그는 유진아에게 블록 쌓는 법을 배웠고 하준이가 그토록 좋아하던 유진아의 방식대로 부드러운 계란찜을 만드는 법을 배웠다.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 유진아는 자신의 설계도 위로 쏟아지는 햇살을 받으며 스케치를 하고 있었다. 거실에서는 강민혁이 하준이와 함께 서투른 솜씨로 블록을 쌓고 있었다. 하준이는 더 이상 엄마를 찾아 울지 않았다. 아이는 밝게 웃으며 강민혁에게 말했다. 아빠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죠. 엄마가 가르쳐줬어요. 유진아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정의는 실현되었고 5년간의 깊은 상처는 이제 천천히 따뜻한 햇살 아래 아물기 시작했다.